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 집을 청소하다 우연히 침대 밑에 숨어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된 정숙님의 사연입니다. 겉보기엔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 부부. 하지만 며느리의 웃음 뒤에는 믿을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평범한 교사였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했던 경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직감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가 홀로 키운 아들 현우는 올해 32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현우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다행히 현우는 반듯하게 자라서 IT 회사를 차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효심이 깊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빼놓지 않고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들렀고 어머니인 저를 항상 극진히 모셔주었습니다. 작년 가을 현우가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서지은이라는 그 여성은 외모도 아름답고 말씨도 단정했으며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예의 바르게 대했거든요. 현우보다 3살 어렸지만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고 무엇보다 현우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지은 씨는 완벽했어요. 시댁 예방이라며 직접 음식을 준비해 가져오기도 했고 결혼 후에는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죠.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봤지만 지은 씨만큼 첫인상이 좋은 사람도 드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마음 놓고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지은 씨는 결혼식 내내 저에게 각별히 신경 써주었거든요. 식이 끝난 후에도 어머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 오빠를 행복하게 해드릴 게요라며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신혼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던 현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건장하고 활기찬 체격이었는데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는 게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신혼 적응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현우는 자주 기침을 했고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어요. 밥맛도 떨어진 것 같았고 항상 피곤해하는 모습이었죠. 걱정되는 마음에 현우야, 혹시 몸이 안 좋니? 병원에 가봐라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더욱 의아한 건 지은 씨의 변화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림을 잘하겠다던 분이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늦게 퇴근해도 저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지은 씨는 항상 외출 준비를 하거나 명품 쇼핑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현우 집에 갔을 때 보면 집안이 정리되지 않아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은 씨가 저에게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했다는 거예요. 현우가 보는 앞에서는 다정한 아내 행세를 했고 저에게도 변함없이 친절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현우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건강했던 아이가 이렇게 빨리 야위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고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봐온 교사의 직감으로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보기에 내가 너무 이상해.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라도 받아봐라라고 강하게 말했더니 현우는 엄마 걱정 마세요. 지은이가 영양제도 챙겨주고 있고 주말마다 함께 등산도 하자고 해서 운동도 하고 있어요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때 지은 씨가 어머님, 현우 오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매일 비타민이랑 영양제 챙겨드리고 있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왜인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며느리가 남편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다만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만 계속 커져갔을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현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괜히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불안감이 바로 어머니의 직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향한 모성애가 위험 신호를 감지한 거였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막연한 걱정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 씨는 남편의 건강에 대해 그리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현우가 아플 때마다 괜찮다, 곧 나을 거다라며 병원에 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현우 걱정이 더욱 심해져서 아들 집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평소 현우 부부는 화요일에는 모두 외출한다고 들었거든요. 현우는 회사에, 지은 씨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으니 집이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죠. 집안 청소라도 해주고 혹시 현우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현우가 만약을 대비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덕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안은 역시나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설거지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부엌 설거지까지 마친 후 침실도 정리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일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가 돌아온 것 같았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두 개였어요. 지은 씨와 함께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급하게 침실 침대 밑으로 숨어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집에 들어온 상황에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면 얼마나 민망할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나중에 몰래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들은 대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침실로 들어오더니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들렸고 목소리 톤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 남자가 지은 씨를 지은아라고 부르는 걸 보니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현우 상태는 어때? 남자의 질문에 지은 씨가 대답했는데 그 내용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매일 아침마다 영양제라고 속이고 약을 먹이고 있는데 벌써 2달 넘게 했더니 체중도 많이 줄었고 기력도 현저히 떨어졌어. 기침도 자주 하고 얼굴색도 많이 안 좋아졌지.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현우의 건강 악화가 바로 지은 씨 때문이었던 거예요. 영양제라고 속이고 몸에 해로운 약을 먹이고 있었다는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좋아. 그럼 이번 주말 등산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응, 그것도 준비 다 됐어. 현우는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나를 완전히 믿고 있거든. 토요일에 함께 산에 가자고 하면 좋아할 거야. 예전부터 등산 좋아했으니까.
절벽 근처 그 장소 확인했지. 당연하지. 미리 가서 봤는데 완벽해. 실족사로 위장하기에 딱 좋은 곳이야. 아무도 없는 외진 곳이고 CCTV도 없어. 현우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것처럼 만들면 돼. 저는 침대 밑에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은 씨가 현우를 독살한 후에 등산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치밀하고 냉정하게 말입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보험금은 얼마나 돼? 생명보험이 5억이고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총 15억 정도 될 거야. 현우는 외동아들이라 상속받을 사람도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내가 부인이니까 대부분 내가 받게 되겠지. 시어머니는? 걱정 없어. 그분은 너무 착해서 의심하지도 않을 거야. 오히려 며느리인 나를 위로해 줄걸. 게다가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다니. 아들을 죽이고 나서 저에게 위로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를 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 대화를 모두 기억해야 했고 가능하면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다행히 제 휴대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지만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태서가 정말 괜찮을까? 혹시 들킬 수도 있잖아. 지은 씨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았는데 태석이라는 남자는 매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우리가 이런 일이 처음이야.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완벽하게 해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사고로 위장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였어요. 현우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체 몇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이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만나자. 나는 우연히 산에서 만난 것처럼 연기할 테니까 너는 계획대로 해. 알겠어. 현우는 완전히 속고 있어. 나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믿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약 30분 정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어느 산 어느 등산로를 이용할지, 몇 시쯤 그 장소에 도착할지, 사고 후에는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야 저는 침대 밑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한동안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다니. 그리고 제가 그토록 좋은 며느리라고 여겼던 지은 씨가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니.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다행히 중요한 부분들이 잘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현우 집에서 나온 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제 절친한 친구 박영희 씨였어요. 영희 씨는 저와 같은 나이로 20년 넘게 탐사보도 기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은퇴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예리한 판단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셨거든요.
이런 일이야말로 영희 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녹음된 내용도 함께 들려드렸고요. 영희 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녹음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수가,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야. 단순한 보험금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야. 게다가 녹음 내용을 보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잖아. 영희 씨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자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만으로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더 많은 물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우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지은 씨가 영양제라고 속이고 있다는 그 약이 실제로 무엇인지 밝혀내야 했거든요. 두 번째는 보험 가입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은 씨와 태석이라는 남자의 정체와 과거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현우 집에 가서 지은 씨가 현우에게 주고 있다는 약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 씨의 외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갔어요. 지은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미용실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을 노렸죠. 약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현우 부부의 침실 화장대 서랍에 여러 종류의 알약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정말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라벨이 이상했어요. 제약회사 이름도 생소했고 성분 표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몇 알을 몰래 가져와서 영희 씨에게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는 현우가 평소에 마시던 물병도 가져왔습니다. 혹시 물에도 무언가 탔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냉장고에 있던 현우 전용 물병이었는데 다른 생수와 달리 색깔이 조금 탁해 보였어요. 영희 씨는 이 샘플들을 예전 동료였던 과학수사연구소 직원에게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부탁으로 비공식 검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편 영희 씨는 기자 시절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지은과 정태석이라는 인물들에 대한 신원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먼저 서지은의 진짜 이름은 김미경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3번이나 개명을 했고 주소도 여러 차례 바꾸면서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대구와 부산에서 의문사한 남성들과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었어요. 두 사건 모두 등산 중 실족사로 처리되었지만 사망 직전에 김미경과 동거하거나 결혼했던 남성들이었거든요. 정태석에 대한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보험 사기 전문가로 활동했던 전과자였어요. 허위 진단서 작성, 보험금 부정 수령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미경과는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며칠 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우가 복용하던 약에서는 서서히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즉시 생명에 위험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장기에 손상을 주는 성분이었습니다. 물병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되었고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 하지만 정수가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 이들을 완전히 잡으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해. 영희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증거들로는 독살 시도는 입증할 수 있지만 살인 계획까지 완전히 증명하기는 어려웠어요.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희 씨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강력계 김영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김영사는 저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보험금 사기가 아니라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와 부산 사건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등산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김영사는 함정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현우가 예정대로 지은 씨와 함께 등산을 가되 경찰이 미리 잠복해 있다가 범행 순간에 체포하는 계획이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이들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현우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걱정하자 김영사가 안심시켜 주셨어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또한 현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범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미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현우를 구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현우에게는 미리 알려줄 수 없나요? 안 됩니다. 현우 씨가 알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범인들이 눈치챌 위험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우 씨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전을 진행해야 해요.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토요일 아침 죽음의 덫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었거든요.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웠던 밤을 보낸 후였어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최악의 상황들만 그려졌습니다. 혹시 계획이 틀어져서 현우가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닌지, 범인들이 눈치채고 계획을 바꾸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현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등산 가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김영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현우에게 미리 알려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으니까요. 오전 7시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지은이랑 등산 가요. 날씨도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운동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현우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덫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김영사님께서는 새벽 5시부터 산에 들어가서 잠복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총 8명의 형사들이 등산로 곳곳에 숨어 있었고 특히 범행이 예상되는 절벽 근처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구조대원들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전 8시 30분, 현우와 지은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김영사님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셔서 저도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두 사람은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는 연기를 정말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등산이 시작되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정태석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기하면서 현우에게 접근했어요. 현우는 정말로 반가워하며 태석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지은 씨를 통해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세 사람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와 태석은 자연스럽게 현우를 절벽이 있는 위험한 구역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경치가 정말 좋다.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다며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갔어요. 김영사님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잠복해 있던 형사들도 긴장한 상태로 최종 준비를 마쳤다고 했어요. 오전 11시 20분경 세 사람이 계획된 절벽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찔한 곳이었어요. 높이가 50m가 넘는 절벽이었고 아래는 바위 투성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떨어진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지은 씨가 현우에게 절벽 가까이 가서 경치를 보자고 제안했어요. 현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태석이 조금씩 현우의 뒤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범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현우야, 여기 경치 정말 좋다. 좀 더 앞으로 나와봐. 지은 씨가 현우를 절벽 끝쪽으로 유도했어요. 현우가 절벽 근처로 다가가자 태석이 뒤에서 현우를 밀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잠복해 있던 김영사님은 무전기로 다른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 나타나면 현우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태석이 드디어 현우의 등을 밀치려는 순간이었어요. 현우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태석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지은 씨도 가면을 벗었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지은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현우를 절벽 쪽으로 밀어붙이려 했어요. 현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김영사님의 외침이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그 자리에서. 숨어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뛰어나왔어요. 8명의 형사들이 동시에 나타나니 지은 씨와 태석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었고 이미 모든 것이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태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현우를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현우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했어요. 몸싸움이 벌어지는 순간 형사들이 재빠르게 개입해서 태석을 제압했습니다. 지은 씨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그냥 등산 왔을 뿐인데요 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용없었어요. 김영사님이 녹음 파일의 일부를 들려주자 지은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현우는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독살하고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형사들이 지은 씨와 태석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김영사님이 현우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은 씨가 매일 독을 먹였다는 것,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신고했다는 것까지 모두요. 어머니가 아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현우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하려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전화로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자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 씨와 태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지은 씨는 계속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며 울었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제 이들의 과거 범죄들을 모두 밝혀내고 법정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은 씨와 태석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형사님을 비롯한 수사진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보험금 사기가 아니라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국적인 수사망을 펼쳤어요. 저희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은 씨와 태석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은 씨의 본명인 김미경과 태석은 지난 7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무려 5건의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현우가 6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7년 전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김미경과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등산 중 실족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어요.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여겨졌지만 다시 조사해보니 사망 직전 몇 달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부산의 50대 은퇴교사였어요. 역시 김미경과 동거한 지 4개월 만에 바다 절벽에서 추락사했는데 사망 전 몇 달간 원인 불명의 쇠약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광주의 자영업자, 네 번째는 전주의 공무원, 다섯 번째는 울산의 회사원이었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이들의 치밀함이었어요. 김미경은 매번 새로운 신분으로 접근했고 피해자들과 결혼하거나 동거하기 전에 철저히 재산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보험 가입도 자연스럽게 유도했고 독살 과정도 서서히 진행해서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어요. 태석은 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면서 보험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사고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각 사건 사이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정체를 숨겼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전문 범죄자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만약 제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현우도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고 이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과거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각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서 추가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어 분노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 증인으로 참여해야 했어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그날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때로는 너무 생생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협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재판이 열린 날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매우 높았고 피해자 유족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김미경과 태석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계획적이지 않았다며 온갖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이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녹음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법정에서 그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완전히 속고 있어. 실족사로 위장하면 된다는 그들의 냉정한 대화를 직접 듣고 나니 누구도 이들의 행위를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검사의 논고도 매우 강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7년간 5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6번째 피해자까지 노렸던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단순히 돈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벌레처럼 여긴 반인륜적 행위였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는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다행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판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일을 신고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30년간 혼자 키운 소중한 아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로 인해 다른 무고한 분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피해자 유족들은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가족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재판은 총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이건의 유사 사건이 더 발견되어 총 7건의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검찰은 김미경과 태석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선고일,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님은 약 30분간 판결 이유를 설명하신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셨어요. 피고인 김미경과 정태석의 범행은 인간의 기본적 양심을 저버린 극악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미경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정태석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무기징역은 아니었지만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모두가 만족해했습니다. 김미경은 선고를 듣고 주저앉았고 태석은 끝까지 불복하겠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제 아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우의 정신적 상태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다고 믿었던 아내가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처음 며칠간 현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몸의 독은 빼낼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깊고 치유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현우가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었을까요? 라며 자신을 탓하는 말만 반복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좀 더 똑똑했다면 엄마가 이런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라며 저에게까지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현우야, 내가 착하고 순수해서 속은 거지. 그게 내 잘못이 아니란다.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그 믿음을 악용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현우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서 현우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를 받도록 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현우가 극심한 배신감과 자존감 저하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과 꾸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현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어릴 때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특히 현우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계속 얘기해 주었어요. 약 3개월이 지나면서 현우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 회사는 현우가 몇 년간 피땀 흘려 키운 소중한 사업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현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현우가 정말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현우는 회사를 정리한 후 새로운 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목공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현우는 목공소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취미 삼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현우는 작은 목공소를 차렸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가구 제작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가구를 만들어서 기부하는 것이었어요. 아동보호시설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에 무료로 책상과 의자, 침대 등을 만들어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제가 만든 책상에서 공부하고 침대에서 편히 잘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우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그 끔찍했던 경험이 현우를 더욱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상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결혼 사기 등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의심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직감을 믿으시고요. 영희 씨와 함께 이번 경험을 책으로 쓰기도 했어요.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특히 같은 또래의 어머니들이 많이 읽어주셨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후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책에는 이번 사건의 전말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담았어요. 결혼 전 상대방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들, 의심스러운 징후들,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목공소 일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즐겁게 일하고 있고 기부 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가끔 엄마,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돈에만 매달려서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우울해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육감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가족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직감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우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끔찍했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믿고 지켜주시기 바라요. 가족의 사랑만큼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은 함정이었고, 가족을 향한 배신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내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